한국 대표팀이 남아공과의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 3차전 경기에서 졸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한인들은 경기 내내 한숨과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어제 오후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 도시에서 규모 7.2,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민법원에서 ICA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대규모 불체자 추방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607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되어온 스테이 NJ 프로그램은 기존 계획보다 예산 약 1억 달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척추 교정 클리닉을 운영한 한인 원장이 60만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연방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대 130년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남아공과의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 3차전 경기에서 졸전 끝에 패배했습니다. 응원을 위해 모인 한인들은 경기 내내 한숨과 탄식이 이어졌으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조용히 응원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김규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뉴저지 포트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린 합동 응원전. 1, 2차전과 달리 야외로 장소를 옮겨 펼쳐진 어제 응원전에는 앞서 열린 두 차례 응원전보다 훨씬 많은 한인들이 나와 한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전반 초반부터 왼쪽 측면을 이용해 상대 진영을 노렸지만 남아공의 압박 수비를 뚫지 못했고 오히려 수차례 역습의 기회를 내주며 아찔한 실점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응원전에는 뉴욕을 방문 중인 국회의원 박민규, 민병덕 의원과 김상호 뉴욕 총영사도 자리를 함께하고 한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도 여러분들과 함께 동포들의 안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전에 12번의 선수가 되어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팀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 선수를 투입하는 등 변화를 시도했지만 후반 18분 남아공의 슛이 우리 측 골망을 가르면서 결승골이 됐습니다. 경기 종료와 함께 여기저기서 한숨과 탄식이 터져나왔고 한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경기력이었다며 대표팀의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포트리에 이렇게 많은 한인들이 와서 열심히 응원했는데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3위를 했으니까 끝까지 열심히 달려보는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남은 팀들의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이 결정됩니다. KBN 뉴스 김기준입니다. 어제 오후 베네수엘라 북부 해안 도시 모론에서 규모 7.2,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USGS는 최대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지원을 명령했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4분쯤 베네수엘라 모론에서 서쪽으로 13마일 떨어진 지점에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39초 뒤에는 28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강타했습니다. 두 차례의 강진 이후로도 여진이 2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진앙에서 약 100마일 떨어진 수도 카라카스와 베네수엘라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 도시 라과이라,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위치한 마이케티아에서도 건물이 붕괴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진 발생 약 7시간 만인 오늘 오전 1시께 지진으로 최소 32명이 사망하고 70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사상자 수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USGS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 및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색경보가 발령됐다며 막대한 인명피해와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재난이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1000명에서 10,000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39%, 만에서 10만 명이 사망할 가능성이 37%라고 각각 집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소셜에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고 돕고자 하며 도울 능력이 있다며 우리 정부의 모든 기관에 신속하게 움직일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X에 미국은 어려운 시기에 베네수엘라 국민과 함께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부는 수색 구조팀, 의료자원, 인도주의적 지원을 즉각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북부는 카리브판과 남아메리카판이 맞물리는 경계부에 위치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난 1997년 베네수엘라 북동부 카리아코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73명이 숨졌고 1967년엔 카라카스에서 236명이 사망했습니다. 연방법원이 이민법원에서 IC 요원들이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대규모 불체자 추방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PKC 피츠 판사는 어제 71쪽 분량의 판결문을 통해 IC의 법원 내 체포 관행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며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비시민권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결과입니다. 원고들은 IC가 이민법원에 출석한 이민자들을 체포해 장기간 구금하는 관행이 적법 절차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불체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법원 안팎에서 체포를 자제하도록 했던 기존 지침을 폐기했습니다. 이후 정기 심리나 신분 확인 절차에 참석한 이민자들이 법원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피츠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원 체포는 이민자들의 출석 의지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IC는 이러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이민법원에서의 체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 그는 이민자들은 법원에 출석해 체포될 위험을 감수하거나 출석을 포기하고 망명신청 기회 자체를 잃는 두 가지 회복 불가능한 피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궐석 추방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방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궐석 추방 명령 건수는 2024 회계연도 약 19,000건에서 2025 회계연도 5만 건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토안보부 법률 고문인 제임스 퍼시벌은 SNS X를 통해 반미적 개방국경 정책을 위한 노골적인 사법행동주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즉시 구금되듯 이민 판사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시니어들이 받는 소셜연금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들이 은퇴 후 빈곤에 더욱 취약한 계층이 될 수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파이낸스 버즈가 연방정부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62세 이상 여성 수급자는 월 평균 1,760달러의 소셜연금을 받는 반면 남성은 2,198달러를 수령해 약 20%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남성이 여성보다 매월 438달러, 연간으로는 5,254달러를 더 받는 셈입니다. 여성은 전체 소셜연금 수급자의 55%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격차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여성 시니어들이 소셜연금을 주요 생활비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여성법센터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여성의 빈곤율은 16.2%로 전년의 15.0%보다 상승했습니다. 반면 남성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13.5%로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80세 이상 여성의 빈곤율은 21.0%로 전체 고령층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없는 여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두드러졌습니다. 사별, 이혼, 별거 또는 평생 결혼하지 않은 65세 이상 여성의 빈곤율은 21.4%에 달했습니다. 같은 연령대 기혼 여성의 빈곤율인 10.9%보다 거의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연금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를 꼽고 있습니다. 소셜연금은 근로기간의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은퇴 전 임금 차이가 은퇴 후 연금 수령액 차이로 이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2024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여성의 중위소득은 남성의 83% 수준에 머물고 있고 여성들이 육아나 부모 부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소셜연금 산정 과정에선 소득이 없는 기간이 사실상 0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킨 주택법안 서명식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통과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 간 갈등이 분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을 찾아 양당이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킨 주택법안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SNS를 통해 서명식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하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취소된다고 전했습니다. 2026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좀처럼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초당적으로 통과된 주택법안과 연계시켜 의회 압박에 나선 것입니다. 상하원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주택법안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용을 낮추며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반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은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며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의 오찬 모임은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빌 캐시디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캐시디 의원은 당신은 미국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4주 동안 지속된다던 전쟁이 4개월이나 이어졌고 당초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다고 대통령 면전에서 따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시디 의원 면전에서 미쳤다고 비난했고 경선 패배 사실도 들먹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척추교정 클리닉을 운영한 한인 원장이 60만 달러 규모의 건강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돼 연방 배심원단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대 130년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시카고 북쪽 고급 주택지역 링컨셔에 거주하는 42세 한인 임승한 씨는 리버티빌에서 무브먼트 헬스앤리앱 등 3곳의 통증 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 검찰은 임 씨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척추 교정 치료와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작성해 일리노이주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일부 보험 청구는 임 씨와 환자가 모두 일리노이주에 없던 날짜에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임 씨는 자신의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다른 척추 교정 전문의가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자신과 가족이 받은 치료까지 보험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보험사가 청구 내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자 임 씨가 허위 환자 기록을 작성해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 연방법원에서 약 일주일간 진행된 재판 끝에 배심원단은 임 씨에게 건강보험 사기 혐의 13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프랭클린 발데라마 연방판사는 오는 10월 22일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건강보험 사기 혐의는 건당 최대 10년의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임 씨는 이론적으로 최대 130년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실제 형량은 피해 규모와 전과 여부, 연방 양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건은 FBI와 보건복지부 감찰국이 공동 수사했으며 연방검찰이 기소를 맡았습니다. 뉴저지주가 607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 되어온 스테이 NJ 프로그램은 기존 계획보다 예산 약 1억 달러를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시니어에 대한 지원은 일부 축소되고 중산층, 저소득층 시니어의 혜택이 집중되도록 조성될 전망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와 주의회 민주당 지도부가 607억 달러 규모의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가 지난 3월 제안한 수준과 동일합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쟁점은 시니어들을 위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스테이 뉴저지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연소득 50만 달러 이하인 65세 이상 주택 소유자에게 재산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셰릴 주지사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프로그램 수혜소득 기준을 기존 50만 달러에서 25만 달러로 낮추고 최대 혜택도 6,500달러에서 4,000달러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주의회 지도부는 이에 반발했고 최종 합의안에선 프로그램 예산을 기존 계획보다 약 1억 달러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소득 시니어에 대한 지원은 일부 축소되고 중산층, 저소득층 시니어의 혜택이 집중되도록 조성될 전망입니다. 예산안은 또 공립학교 지원금과 공무원 연금 납입금을 전액 유지하고 자녀세액 공제 확대 및 각종 재산세 경감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정 전문가들은 뉴저지주의 구조적 재정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록적인 지출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7월 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 전에 주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주지사직과 주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예산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챗 GPT 등 주요 AI 챗봇 대다수가 정치적 민감 사안에 대해 좌편향된 답변을 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다트머스대와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AI 챗봇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설계한 정치적 질문을 활용해 오픈 AI의 챗 GPT,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엔트로픽의 클로드 등 주요 AI 모델들을 시험했습니다. AI 모델은 연구진이 설계한 20여 개의 정치적 질문에 30자 이내로 답하도록 요구받았고, 모델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일한 질문을 5회씩 반복했습니다. 수집된 답변은 기자의 직접 검토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분류됐습니다. 시험 결과 대부분의 AI 모델은 일반적으로 좌편향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챗 GPT는 답변의 80%를 대통령 직선제, 부유층 증세, 공공의료보험 도입 등 진보 성향 의제를 지지하는 내용으로 채우며 가장 치우친 모습을 보였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딥시크 역시 70%의 답변에서 좌편향을 드러냈습니다. 사형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챗 GPT와 딥시크는 모두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는 답변을 생성해 사형제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미국 대중의 의견과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우파 AI로 알려진 모델들도 좌편향 답변을 더 많이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파 성향 기업인으로 알려진 일론 머스크가 반 PC를 표방하며 개발한 AI 모델 그록은 전체 답변 중 40%를 좌편향으로 33%를 우편향으로 생성했습니다. 우파 SNS 갭이 보수적 가치와 기독교 정신에 기반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아리아 모델은 50%의 답변을 좌편향으로 생성했으며 우편향은 3%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구글의 제미나이는 93%의 답변에서 좌우 양측의 입장을 모두 균형 있게 제시해 유일한 예외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를 오는 26일 이후에도 계속 유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연방관보에 따르면 백악관은 2008년 행정명령 134665로 선포된 북한과 관련된 국가 비상사태를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반도에서의 무기급 핵분열 물질 확산 위험과 북한 정부의 행동 및 정책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비상하고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영내 미군과 동맹국, 교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북한의 행위와 정책이 미국의 이례적이고 특수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한국계 정치인 신디 먼스는 지난 16일 실시된 민주당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 74.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압승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먼스는 코니 존슨 전 주 상원 의원을 22.3%대 74.9%로 큰 격차로 따돌렸고, 또 다른 후보 아리아 아즈마는 28%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먼스는 오는 11월 3일 실시되는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공화당에선 젠트너 드러먼드와 마이크 마제이가 과반 득표에 실패해 오는 8월 결선 경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먼슨이 오는 11월 본선에서 승리할 경우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가 됩니다. 먼슨은 베트남 전 참전용사인 아버지와 한국에서 이민 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북동부 버몬트주에서 흔한 제초제이지만 파킨슨병 연관 의혹을 받고 있는 파라콰트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미국에서 1964년 처음 소개된 파라콰트는 농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잡초 제거제 중 하나입니다. 마시면 즉사하고 접촉해도 만성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극도로 독성이 강한 화학제입니다. 콩, 면화 및 옥수수 경작은 물론 사과와 포도 재배에도 사용됩니다. 파라콰트는 미국에서는 흔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중국과 유럽에선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2007년 파라콰트를 금지시켰고 중국은 2017년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연방환경보호청은 파라콰트와 파킨슨병 간의 명확한 연관이 없다고 밝혔지만 안전성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의 한 아파트 단지 수도 시스템에서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돼 시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맨해튼 이스트 빌리지 애비뉴 시 선상의 12스트리트와 13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원 헤이븐 플라자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2명의 레지오넬라병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 5개 동 371세대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상수도 시스템에서 레지오넬라균이 실제로 검출됐습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구의 하비 앱스타인 뉴욕주 의원은 지난 2주간 이 아파트 단지에서 3번째 확진자가 나왔다고 주장했으나 시 보건국은 추가 확진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흐린 가운데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비 내리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